총선 참패 성적표를 받아든 국민의힘이 한동훈 지도부 해체에 따른 향후 진로를 놓고 경랑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오는 월요일 중진 당선인들이 모여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선인들과 현충원 참배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하면 당연히 만나겠다고 대화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정치권 소식 살펴봅니다. 고성국 정치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보시죠. 네, 여당이 이제 참패를 수습하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비대위 구성, 전당대회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떤 얘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범여권이 전면 쇄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선거 결과가 다르게 나왔어도 총선 후에는 전면 개편이 예고돼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참패를 했기 때문에 전면 쇄신의 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대통령실 개편과 내각 개편, 그리고 이제 당은 어차피 지금 비대위라는 일종의 비상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이제 정상 지도부로 전환하는 전당대회 논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한 가지 대참패를 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총선 전에 정치 구도가 심각하게 바뀐 거냐? 총선 전에도 비슷했잖아요. 네. 이를테면 108석과 112석이 무슨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를테면 지금 국민의힘이 그 6.25 때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듯이 마지막 선은 어쨌든 지키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 탄핵 저지선 지켰고 개헌 저지선 지켰고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를 저지하는 선은 어쨌든 지켜낸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그래서 108석이라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숫자는 되니까 대통령과 108명의 당선인 국민의힘이 어떻게 혼연일체가 돼서 국정 전반을 쇄신하고 당정대의 인적 개편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나갈 수 있느냐. 여기에 향후 전국에 있어서 집권당이 또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아무리 소수라도 국정의 중심은 대통령이니까요. 그리고 여당이니까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내야 한다, 또 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크게 두 갈래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선거에서 왜 패배했는가, 패배 원인 진단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패배 원인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실과 특히 대통령과 당이 어떤 관계를 설정할 거냐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새로운 지도체제를 구성하는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둘째로는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민생 경제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새로운 지도체제를 구성하는 문제는 지금 당장 허겁지겁 서두른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의원들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 전당대회를 치르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일단 비대위 체제를 이어가면서 어떻게 비대위를 구성해 나갈 것이냐 이 부분으로 좀 보여질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민생 경제를 챙기는 문제에 있어서는 당정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의 문제하고도 관계가 되겠지만 당정대 협의를 좀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이전 심판 특위도 만드는 마당에 민생 관련돼 있는 특위를 만들던가 아니면 민생 문제를 좀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조해서 좀 적극적으로 챙길 수 있는 뭔가의 기구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일단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정부 그리고 당이 효율적으로 같이 움직이면서 국민들의 민생을 챙긴다고 하는 점을 좀 더 부각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될 때 앞서 말한 것처럼 당정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면 구심점이 될 만한 인물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 그렇습니다. 인물이 나오고 있는데 누가 좀 유력해 보입니까? 이 당정 관계에 있어서 구심점은 당 대표 또 원내대표 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 그리고 정책실장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총리와 부총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순서가 대통령 비서실이 제일 먼저 개편될 거예요.
왜냐하면 청문도 거치지 않고 그냥 대통령의 결단만 있으면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제일 먼저 대통령실이 개편될 때 여기에 맞춰서 아마 정부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전당대회를 통한 정상지도부로 완전히 재편되는 것은 김성환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2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2달 정도를 지도부 공백 상태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윤재호 권한대행이 다른 비대위원들을 선임해서 비대위를 꾸리는데 이거를 뭐 2번째 비대위라고까지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비대위가 연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대를 준비하면 되고 이 경우에는 새로 여의도에 입성한 이 당선인들 중에서 비대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 당선인들이 앞으로 4년간 국회를 책임지는 것이니까요. 네. 자, 그렇게 되면 첫 번째 단추가 대통령 비서실 개편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통령 비서실은 안보실 빼놓고는 전원 사의를 표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다 중요하지만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 시민사회수석 이런 자리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정책실장이 중요한데 많은 전문가들이 정무 감각이 좀 있고 그리고 중량감이 있어서 네. 이를테면 여당하고도 좀 대등하게 대화를 할 수 있고 지금 이제 대다수 언론에서는 당이 제대로 얘기를 못했다 그러는데 대통령실에 그러나 실제로 그동안 대통령실 구성이 정부 관료 출신들로 비서실장 이하가 구성이 돼서 사실은 당에 대해서 제대로 못한 얘기를 못한 부분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무 감각이 있고 당 여당과 최소한 서로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정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비서실장과 정무수석과 시민사회수석과 이런 자리를 맡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다수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대통령 비서실이 지금 정무장관직 또는 특임장관직 신설 얘기도 나오는데요. 네. 정무장관이나 특임장관은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이재호 장관처럼 야당과 주로 대화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도 대통령 비서에 불과한 아무리 수석이나 실장이라 하더라도 대통령 비서 아닙니까? 대통령 비서에 불과한 정무수석을 상대로 뭐 무슨 현안을 논의하고 뭐 이렇게 풀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정무장관이나 특임장관으로 급이 격상이 되면 야당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게 대화 상대자로 인정이 될 만하거든요. 또 그럴 만한 경륜 있는 사람을 임명을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런 방식으로 해서 야당과의 소통도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긴 할 겁니다. 만나긴 할 건데 그렇게 한 번 만난다고 해서 모든 현안이 다 풀어지고 자연스럽게 잘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역대 정부에서 보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난 다음에 더 헝클어지고 갈등이 증폭됐던 경험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당과의 대화도 핫 채널이 늘 가동되면서 정말 필요할 때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는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것까지를 감안한다면 네. 아무래도 이번 대통령실 개편은 그런 정무 감각과 경륜과 무게감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걸 먼저 보고 그다음에 당 개편에서 파트너십이 되는 거니까요. 아하. 그런 방식으로 순서 있게 또 질서 있게 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이 어떻게 개편되느냐에 따라서 당에서도 어떤 사람을 원내대표나 당대표를 할지를 고민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그림이 그려지듯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역시 고성평론가님이다 이런 생각을 좀 말씀 들으면서 생각했는데요. 그러니까 전 순서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일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변할까 이 부분이에요. 이건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일종의 이제 대통령의 태도에 관한 문제일 거예요. 야당 대표하고 대화를 하느냐, 뭐 한 번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더 중요한 건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그러면 존중해야 되고 야당이 뭔가를 얘기하면 거기 일정하게 타협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야당을 사실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뽑은 건 아니니까 그건 윤 대통령이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없었던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임기 중반에 치러진 총선에서 그냥 단순히 제1야당 대표가 아니라 국회에서 175석이라고 하는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대표이기도 한 거예요. 그럼 국회 협조 없이 아무 국정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그럼 안 만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존중하는 태도를 먼저 보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당 지도 체제를 만드는 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순서상으로는 비서실장을 임명하고 비서실장 임명을 통해서 대통령이 좀 더 민심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리고 그게 일단 가늠자가 될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 다음에 당정 관계를 유지할 때 당이 제일 우려스러운 점은 뭐냐면 지금 자꾸 이제 비윤계 의원만 거론이 되고 있는데 비윤계 의원을 만약에 뽑는다 그러면 또 시끄러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보였던 모습인 것처럼 그러니까 원만하게 그걸 끌고 나가면서도 뭔가 대통령한테 분명하게 목소리나 얘기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당대표 그리고 그런 의견을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자유롭게 그런 얘기가 나와도 그게 일종의 갈등의 불씨가 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총리 인선은 아마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비서실장 임명하고 같이 연동이 돼서 총리를 어떤 인물로 임명을 할 건지 비서실장을 굉장히 좀 강한 인물 그러니까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인물로 임명하게 될 경우에는 총리는 좀 더 화합형, 통합형으로 임명할 수도 있고 실명으로 임명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어떻게 지금 짜느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다만 굉장히 무기력한 총리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오히려 거꾸로 말하면 부담을 좀 줄여주는 총리의 모습을 갖고 있을 만한 인사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통령의 말을 무조건 들어주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자기 의견을 얘기할 만한 그런 정무적 감각을 갖고 있는 총리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한두 가지 좀 첨언해드리자면 사실 지금 국민의힘의 친윤 비윤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예. 이 선거 후에 새롭게 지금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성한 평론가의 걱정대로 또다시 친윤이니 비윤이니 하고 싸우기 시작하면 정말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약간의 차이들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나로 융합해낼 거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정치력 있는 사람이 친윤이든 비윤이든 친윤과 비윤, 이른바 친윤과 비윤을 다 포괄하면서 대통령과도 척지지 않으면서 또 할 말은 하는 이런 정도의 정치력과 경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사람들이 이미 하마평에 오르기 시작했는데 네. 이를테면은 뭐 김태호 의원이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었는지 하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거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문제인데요. 이 야당과의 관계 있잖아요. 네. 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이건 뭐 제가 지나간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서 또 논쟁하자는 건 아니고요.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대통령 취임도 하기 전에 촛불 들고 퇴진 운동을 시작했던 게 진보 진영 아닙니까? 일부이긴 하지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들은 안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다 함께 그동안 해왔던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아예 대화도 안 한 것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취임도 하기 전에 퇴진운동부터 들고 나오는 이 반대 세력과 대화를 정상적으로 한다는 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그런 점들은 저는 이제 국민들께서 좀 그런 점들까지 좀 살펴서 이해를 해 주실 때도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를 앞두고서는 그런저런 서로 간에 대한 역지사지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선거 끝났잖아요. 그리고 압도적 다수를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또 이 반윤석열 세력이 지금 192석이나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대화를 하려고 해도 192석이 거부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역할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를테면 선거 다음 날 대검찰청에 가서 시위를 하는 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한다면 조국 대표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이 야당을 상대로 과연 대통령이 진정성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 것이냐. 네. 한 번 만나는 건 가능하겠죠. 근데 한 번 만나는 걸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갈등 구조가 다 해소되지 않는다는 건 다들 알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선적으로는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의 전환을 우리가 다들 촉구하고 있지만 네. 동시에 야당도
책임 있는 파트너십답게 이 진정성 있는 대화로 나서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아까 우리 김성환 평론가 총리 인선 말씀하셨는데 사실 총리 인선의 키는 대통령이 아니라 야당이 갖고 있습니다. 추인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청문회를 거친 다음에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해서 동의해주지 않으면 대통령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장관하고 다르잖아요, 방식이. 그렇다면 야당이 동의해주지 않을 걸 뻔히 알면서 대통령이 그냥 추천하고 나머지는 뭐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우리 의정사에 총리 부재가 6개월 이상 됐던 때도 있지 않습니까? 서리도 있었죠. 물론 총리가 없어서 국정 운영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총리가 몇 달씩이나 이 국회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부재인 상태는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이것은 대통령한테도 부담이지만 이 국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 입장에서도 굉장한 부담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실은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175석의 대표, 이재명 대표가 만났을 때 서로 내놓고 누구 하면 되겠냐 안 되겠냐 이렇게는 논의할 수 없죠. 네. 그렇게 논의해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거대 담론 속에서 이번에 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좀 서로 협조적으로 가자 이런 정도의 담론이 이루어진다면 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 동의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국민적 신망이 있는 사람을 두루 살펴서 추천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담보가 안 되거나 자신이 없으면 사실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는 거예요. 지금의 이 국회 의석 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들까지를 이걸 다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알아서 풀을 문제다라고 던져놓을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풀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야당 쪽에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도 저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 대표와 만난 얘기는 다음번에 같이 하니까 아이템은 그건 네. 빼고 네. 총리 부분에 있어서 네. 결과적으로 야당이 동의해줘야 되는데 그거 못 해주면 의미 없다. 이 부분의 얘기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네. 게 이제 사람이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인사권을 야당이 갖고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대통령의 위치에 오르게 되면 제일 억울한 사람이 갑자기 되더라고요. 그 이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거든요. 난 열심히 고심하고 있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다 다른 사람은 나한테 협조 안 하는 사람처럼 비춰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사실은 벗어나야지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 그만큼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러면 야당을 어떻게 협조할 수 있도록 끌어내느냐. 이게 대통령의 정무적 감각이자 정치력이자 능력인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엔 그걸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지금 야당이 어떤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하면 선거의 패인의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는 것이니 대통령이 야당한테 먼저 손 내밀고 야당이 그걸 안 잡을 수가 없게 만드는 게 그게 바로 대통령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야당이 이제 국회 국무총리 임명 동의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뭐 다수 의석이니까요. 원래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절대 다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총리 임명 못하는 건 사실이죠. 근데 야당이 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임명 못하겠다고 동의 못하겠다고 그러면 야당이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거예요. 그건 야당한테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인물, 또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하는데 꼭 필요한 인물이라고 판단할 정도의 어떤 수긍할 만한 정도의 인물, 그런 인물로 임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동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능동적 주체로서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그게 대통령 혼자만의 주체인 것처럼 보였던 게 가장 큰 문제란 말이에요. 사실 두루두루 뭔가 권력을 나눠주는 것처럼 하고 얘기를 듣고 그 의견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결정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모든 것에 부담을 지지 않고 이렇게 책임을 좀 분산할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윤 대통령 스타일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면 오롯이 대통령이 다 지금 책임지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진짜 윤 대통령이 저는 좀 이제는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좀 나눠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대화고 태도이거든요. 이게 뭐 논쟁할 일은 아니고 상당히 많은 부분 김성환 평론가의 논평에 제가 공감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선거 때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독선과 아집에 빠져서 독단적으로 국정 운영했다고 그러니까 심판해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선거 끝났잖아요. 돌이켜 보시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취임하기도 전부터 끌어내리자고 시위를 시작한 그 반대 세력을 상대로 또 실제로 대통령이 취임하면 역대 어느 정권이든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경우에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정부 조직 개편이라든지 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입법에 대해서 야당이 압도적 다수를 갖고 있으면서 전향적으로 협조해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국회의 협조를 얻어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점점점 심화되면서 대통령이 혼자서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야당에서 몰아갔고 그러면서 계속 공격하고 심판하겠다고 이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정쟁적으로 하는 거는 뭐 선거 전략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리고 175석 192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정 운영의 절반 이상의 책임을 야당도 짊어지게 됐다는 뜻이고 국민들이 그 책임을 야당한테 줬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책임에 걸맞는 그런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태도 변화가 대통령한테만 일방적으로 요구할 게 아니라 우리도 변하겠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겸손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또 이해찬 대표도 경선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건 지금까지의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만 하던 그런 태도하고 뭔가 다르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이후에 전국 운영에서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뭐 짧게 시간이 네. 많지 않으니까요. 야당이 탄핵 운동을 한 건, 탄핵 시위한 거는 그건 아주 극히 일부 사람들의 얘기인데 그리고 야당 전체가 그걸 마치 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도 있고 아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감정적으로는 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국회 차원의 파트너로서 야당하고 얘기하는 데 있어서 그게 제가 볼 때는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민주당도 좀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죠. 당연히 이제 윤석열 정부, 새로운 정부와 함께하는 국회 원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민의가 확인이 된 것처럼 국민 민생 측면 너무 힘들다. 네. 그 대파 파동 뭐 얘기 나오는 거 875원으로 다 대변되고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민주당도 뭐 하는 거냐 이런 따가운 눈총이 또 비난이 쏟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당연히 보여야 한다. 아니 그냥 협조하는 모습이 아니라 좀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의제를 끌고 가고 정부도 또 역으로 또 민주당이나 의제를 끌고 가면 정부가 아 우리가 협조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같이 맞물려 돌아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얘기가 되면 참 이상적으로 국정 운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문제는 일단 특검법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최상병 특별법은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라갔으니까 현 국회의원들의 임기 안에 끝내겠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인 거죠. 네, 지금 뭐 이미 부의가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21대 국회에서 뭐 새로운 법안을 발의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현 국회 내에서 표결에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선거 표심에 저는 이게 굉장히 영향 많이 미쳤다고 보거든요. 이종석 호주대사 임명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임명하는 거 꼭 필요했다 하더라도 총선 기간 중에 굳이 호주로 내보내려고 했던 거 대통령이 아주 고집스러운 모습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수사를 축소하는데 대통령이 영향력을 발휘했던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사안의 본질로 돌아가면 정말 해병대 사병이 재난 현장에 가서 구조를 하는데 정말 아무런 안전 조치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에 들어가라고 구조시킨 다음에 숨졌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 수사 똑바로 못하냐. 그 국방부 장관이 사인하고 난 다음에 그거 다 뒤집어 엎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의혹이 커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막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공수처에 넘어가서 수사라고 하는 건데 호주 대사 임명할 때 공수처에서 빨리 소환 조사하라고 했잖아요. 대통령실에서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특검으로 저는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네. 사안의 본질도 본질이지만 대통령실에서 반박하면서 공수처하고 언론하고 마치 협잡하는 것처럼 공원유착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공수처는 이미 중립성을 잃어버린 기구가 돼버린 거예요. 최상민 사건
이 사건으로 한정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누구한테 수사를 맡깁니까? 공정하게. 당연히 특검으로 갈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여야도 우리 이 김성한 평론가하고 저같이 좀 네. 수렴해 갔으면 좋겠다고 그렇죠. 하셨는데 네. 특검법을 이 시작하면서 끝나자마자 네. 제일 먼저 갖다 댔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상생하자 그러는 거는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그 사건을 좀 길게 설명을 하셨지만 제가 짧게 한두 마디만 말씀드리면 우선 그 사건 관련된 수사권은 민간 경찰이 있습니다. 군 경찰이 없어요. 그 수사권이 없어요. 그리고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이게 도저히 이 의혹 해소에 미흡하다라고 판단했을 때 특검을 가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공수처의 수사는 지금 이 야당이 고발을 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야당이 고발해서 공수처에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근데 그거를 못 믿겠다 그러고 다시 특검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선거 때 선거 공격용으로 정략적으로 특검을 주장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이 시점에는 일단 한 거는 좀 멈춰서서 그동안 선거를 의식해서 했던 여러 가지 공세 중에 이거 좀 아닌 것 같다든지 조금 과한 것 같다든지 또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다든지 하는 것들은 네.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상병 특검 경우도 지금 바로 특검으로 일단 몰아붙여 놓고 그리고 나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오면은 그때 가서 일제히 다시 공격하겠다. 이런 식의 정략 구도 속에서 이 문제를 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차상문 특검의 경우에는요 선거 과정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거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고 확인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차상병이 숨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가, 이건 군검찰에서 경찰로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하면 되는 건데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사건, 사병이 사망한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민간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건 맞지만 군검찰에서 그렇다고 해서 내부 조사를 안 하면 경찰이 군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수사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군검찰이 수사를 해서 관련 자료나 의견을 첨부해서 경찰에 이첩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경찰이 최종적으로 다시 판단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군검찰에서 자료를 이첩해서 수사해서 의견을 넣는 것조차도 지금 제대로 못하겠었다고 하는 폭로가 나오고 있는 마당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건 경찰이 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공수처가 하는 거는 수사 외와 축소 문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 영향력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아니면 안보실이 행사했느냐, 안보실 위에 또 누가 있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안의 본질하고는 좀 성격이 그러니까 좀 다르다는 말씀 지금 드리는 말씀하신 거고요. 대로 네. 이 사망 사건 자체는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외압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에 고발을 해서 지금 공수처가 그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미흡하다 했을 때 특검 발의를 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경찰 수사와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데 특검 내놓고 그리고 이번 회기 그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그러면 4월 5월 말까지인데 그렇죠. 지금 뭐 한 달 반 남았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새 원구성 협상해야 되고 온갖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저 임기 마치고 떠날 사람들한테 이 특검 처리하고 가라. 저는 이거는 정도에 벗어나는 방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선 때 그 공격용으로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이제 차분하게 좀 돌아보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든지 이후에 22대 국회를 또 22대 국회와 전국을 운영함에 있어서 정말 책임성 있게 어떤 문제를 늦추고 또는 어떤 문제는 종결하고 하는 내부의 정리 과정을 좀 한번 거쳤으면 좋겠다. 그냥 관성적으로 확 질러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정도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부의가 돼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부의가 됐는데 국회 상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국회의원들이 표결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절차만 남은 거기 때문에 뭐 그걸 지금 다음 국회로 넘길 이유도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그러면은 선거 기간 동안에 왜 공수처 빨리 소환 조사 안 하냐고 그렇게 공수처를 다그치고 공수처하고 서로 논박을 주고받고 그렇게 합니까?
공수처 그냥 수사 맡겨놓으면 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아니 공수처가 일부러 수사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조사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공수처를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공격했잖아요. 그냥 둬도 되는 건데 그래서 대통령실이 공수처 못 믿겠다 이렇게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실이 오히려 공수처를 못 믿겠다고 부정하는 상황에서 그럼 공수처 수사 그럼 지켜봅시다 이렇게 하는 게 논리 모순이 생기잖아요. 그럼 공수처가 수사하는 주체로 적정하지 않고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거니까 이미 대통령실에서 예. 그럼 할 수 있는 기관은 우리나라에서 특검을 임명해가지고 수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문제 계속 논쟁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거 제가 여기까지만 듣고. 예, 네. 제가 그 공수처의 수사를 피해서 도망갔다고 공격을 했잖아요. 야당에서. 그러니까 이종섭 대사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거 공수처 수사를 피해서 도망시킨 게 아닌데 그렇게 공격을 받으니까 들어와서 수사 받겠다. 그런데 공수처가 준비가 안 돼서 좀 기다려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아니 그래 놓고서 이걸 다시 특검법을 아무리 국회 부의가 됐다 하더라도 그거는 의사일정 과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총선 후에 첫 번째 이슈처럼 이렇게 던지고 있는 것은 과연 겉으로는 겸손해야 된다 그러고 협치해야 된다 그러고 대통령이 만나자 그러면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그러나 실제로는 지속적으로 이 대통령과 여당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뭐 다른 아이템으로 가기가 좀 복잡한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만 할게요.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지만 중립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 얘기를 또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얘기 듣겠습니다. 관심이 많은 이유는 알겠는데요. 네. 조정식 의원하고 해서 6선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최다선 의원이 그 가장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에서 되니까. 국회의장을 이제 선출하는 거니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게 누가 누구를 위해서 뭐 일부러 모욕을 준다거나 아니면 뭔가 갈등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들이 표를 던져가지고 다시 국회의원 만들어서 원으로 보내거나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전의 악연 이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뭐 조정식 의원하고 추미애 그 지금 당선인하고 두 명 중에서 누구를 국회의장 후보로 뽑을지는 모르겠으나 고민은 저도 많이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지만 누가 된다 하더라도 마치 그걸 대비된 그림으로 만들어서 그쪽으로 자꾸 이렇게 그림을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정치를 좀 희화하거나 그런 의도라고 생각해요. 굳이 그런 방식으로 저는 접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아니, 정치인이 살다 보면 국회의원 300명 안에서도 얼마나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알겠습니다. 시간이 그걸 없기 가지고 때문에. 합니까? 예, 뭐 지나친 상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선 의원이 의장이 되는 것은 일종의 관행이지만 뭐 이를테면 6선 의원이 있는데 5선에서 내가 도전하겠다고 그러면 경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당에서 내정을 하더라도 뭐 국회 본회의 거쳐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요. 그것도 선출하는 거니까요. 그래서요. 저는 이것은 일단 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논의를 좀 정말 자기들끼리 모여서 좀 딱 깨놓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게 175석이라고 하는 의석의 무게가 간단치가 않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4년간 국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기본 어떤 노선과 전략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전략 속에서 누가 제일 적임이냐, 입법부 수장으로 이런 접근이 되어야지 이게 뭐 최다선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이렇고 한 사람은 저렇다는 식으로 네. 이런 방식으로 이게 국회의장 입법부 수장이 그 선출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정치 수준을 아까 우리 김성한 평론가 말씀대로 희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저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의장은 당적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네. 네,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